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2010년 부동산 위기, 공급 과잉과 소화 가능 이런 주제인데요. 자, 곽 대표님, 최근 뭐 14년 말부터 15, 16년 뭐 신규 분양 또는 재건주택 포함해서 아파트 거래량 굉장히 뭐 사상 최대치를 이뤘다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 아파트 물량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보일 것 같은데요. 뭐 많이 들으셨죠? 공급 과잉에 따른 뭐 입주 대란설, 역전세난 뭐 이런 어마무시한 그 공포 프레임들이 또 한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주택 공급 현황부터 좀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2015년 예, 재작년 가을부터죠. 예. 물량이 뭐 굉장히 크게 늘기 시작했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지방보다는 그때 이제 15년 하반기에 수도권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 한 11월, 12월 이렇게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쏟아진다. 이제 공급 과잉에 따라서 입주 대란이 일어날 거다. 그 타겟이었던 시점이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공포 프레임, 저희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경고를 했었죠. 근데 우리 곽 소장님이 또 매체에서 나오시고 저도 얘기를 늘 했던 것처럼 그 시장마다 틀렸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될 시장, 수도권 시장에서도 일부 지역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공급 과잉이 많이 일어난 곳이 이제 시기별로도 그러고 지역별로도 좀 그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는 서울보다는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뭐 화성 동탄 2신도시라든가 파주 시흥 백오 신도시, 김포. 평택 김포 한강 신도시, 또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이렇게 뭐 서울 안쪽보다는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들이 좀 많았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그 수도권 거주자들이 관심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위례 신도시라든가 그렇죠. 하남 미사지구 같은 데들은 오히려 이제 그 올해 내년에는 입주하는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작년 16년도에 피크를 이뤘고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년에 이런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하는 지역은 좀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거는 지금 오늘 세 남자에서 한 남자가 빠졌고 저도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할 텐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프레임들이 만들어졌었죠. 뭐냐면 16년 1월이었나요? 그 미분양 관리지역이 발표되면서 10월에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계속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다산신도시, 남양주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도 포함이 됐고, 이번에 근데 11.3 대책에도 포함됐던 거죠. 그러니까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미분양이 나는 거고, 공공택지는 분양이 너무 잘 되는, 이 양극화가 그 안에서도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 그 미분양이 일부 나기는 했는데, 민간 택지에서도 미분양이 나면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15년도에 워낙 하반기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 물량 조절을 해야 되겠다. 입주 시점에 너무 뭐 입주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6년 초부터 이제 뭐 미분양이 날 만한 지역들은 분양 보증을 보수적으로 해주겠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점에서 해주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급량이 2016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상당폭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이 됐던 시기가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15년, 16년 상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근데 이제 그 물량들 한 1년 반 정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나온 물량들이 입주하는 시기가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는 아니고요.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작년 하반기부터 또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19년부터는 또 입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토지 공급량도 줄고 있고요. 지금.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고요. 그 반면에 또
지금 이제 계속 그 도심 재생 사업들은 계속 많이 해나가야 될 멸실 물량은 계속 상황이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17년, 18년까지는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은 19년 이후에는 이게 전세가 계속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량 우리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곽 대표님. 뭐냐면 우리 시청자나 일반인들은 공공택지의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그 체감을 잘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나 공공택지 분양하는 데 지금 시행사나 이런 데는 땅을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근데 일반 시청자들은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쪽 이제 프레임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됐는데 무슨 공급량을 줄이고 있느냐.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역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0%도 안 되는 면적이고요. 그렇죠. 지방이 나머지 90%인데 인구는 수도권의 절반, 지방의 절반이 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사실 뭐 택지 공급이 뭐 과소하다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사실 뭐 산 빼고 뭐 이렇게 그렇죠. 나면은 이렇게 평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시간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위성 지도 같은 걸 보면은 그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발이 가능한 땅이 거의 사실 고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면 조금 남아 있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특히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땅도 없는 상태에서 또 신도시 뭐 택지 공급도 안 하고 있고 예, 예. 또 도심 재생 사업은 활발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과잉 공급을 올해 내년에 뭐 걱정하고 있지만은 예, 예. 이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렇게 뭐 그 개발 안 하고 있으면 손 놓고 있다가는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우려 이런 것도 곽 있는 대표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늘 끊임없이 되던 큐가 뭐냐면 일본 봐라. 일본 이렇게 빈집 많고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고 그러면은 이제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아니 밑도 끝도는 아니고 근거를 기초해서, 왜냐면 우리가 너무 유사하게 일본의 경제를 닮아가는 뭐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일본을 쫓아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본의 그 90년대에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 한 번의 붕괴 이런 거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 이런 큐가 지금 끊임없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오늘 자료 준비하신 거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늘 이런 그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까운 일본처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도 이제 일본을 쫓아가게 되면은 한 20년 동안 일본처럼 자산 디플레가 오지 않느냐 예, 예.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일본은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한번 시장 침체가 있었고 예, 예. 또 80년대 후반부에는 좀 상승장이었다. 90년대 초반 이후에는 거의 20년 이상을 장기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저 도표가 그런 도표죠? 지금 준비하신 도표가.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도 최근에는 예, 예. 한 작년부터는 다시 그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상승장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이제 아베노믹스하고 예, 예. 더불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한국하고 차이점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뭐 한 가지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일본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예. 이 유동성을 좀 제한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본처럼 가지 않기 위해서 이미 집값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에 이미 우리는 LTV,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규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또 2000년대 중반에 2007년도에는 DTI 규제를 해서 이렇게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예, 예.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이제 DSR을 도입하겠다. 예, 그래서 예. 현재는 권고 수준이지만은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과도하게 집값이나 땅값이 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근데 대표님, 지금 대표님을 대체적으로는 저도 이제 곽 대표님과 같은 의견이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이제 질문들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경기 상황, 지금 젊은 친구들의 가용, 집을 살 수 있는 가용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경기 침체라는 내수 불안이 일어나니까 고용 불안이 일어나니까
돈을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일본보다는 지금 한국의 지금 뭐 작금의 정치 형태나 모든 걸 봤을 때 내수가 급격히 좋아질 저는 건덕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외생 변수 중에서 지금 악재들만 있는 거고 개선은 내수 구조 조정을 해서 우리가 단호한 국민이 하는 힘으로 모아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곽 대표님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서 고령화 저출산은 우리가 인력으로 당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 플랜을 잡아갖고 늘어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구조조정 그러니까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골든타임이라는 걸 놓친 것 같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숫자가 단순히 일본하고는 다른 DTI나 LTV를 우리 담보할 수 있었던 게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내수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택 시장의 내부 변수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생 변수까지 그렇죠. 다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면도 수백 가지 있다면은 긍정적인 면도 수백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부각되는 게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맞아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택 구매 유효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도식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 예.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가 예전에처럼 같은 연령대이냐 이거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2년에 평균 연령이 1살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생산 가능 인구 프레임이 만들어진 4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평균 연령이 한 20세 정도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식을 벗어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50세면은 지금 예. 한 70세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인구를 그런 식으로 딱 끊어서 생각하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주택 구매의 주요 수요층들이 60대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감정원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60대가 주택의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꽤 왕성해 보는 30, 40대가 주택을 제일 많이 구매할 것 같은데 작년에 15년, 16년을 비교 분석하니까 한국감정원 자료로 60대에서 주택 매매 건수가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곽 대표님 지금 얘기한 게 그 자료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예, 예. 60대들이 이제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고. 증여나 이제 이런 형태.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본인들은 이렇게 집을 사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구매해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사실 현재 상황에서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소득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경제가 성장을 해야 주택 시장도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예. 성장 엔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문제 또 뭐 88만 원 세대 소득의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한국 경제는 저는 계속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는 제조가 가능한 국가이고요. 예. 또 뭐 국민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높죠. 그래서 일부 그 뭐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에서는 예. 이제 한국 경제를 굉장히 또 낙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2035년이 되면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얘기인데요. 그래요? 2035년이 되면은 한국이 1인당 국민 소득에 있어서 그 미국에 이어서 한 예. 2위 정도를 하지 않겠나. 정말요? 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한국의 뭐 이렇게 그 성장 동력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현재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한다면은 IMF 외환위기 때라든가 또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상황에 빠져서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시 그 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살이 돋았거든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지상파에서 그 국민참여단에서 대성은 주자 검증하는 그런 프로가 시작됐어요. 어저께요. 보니까 뭐 말들은 다 그렇게 다 하겠죠. 하는데 하여튼 지금 예전에 그 클린턴이 대선 구호로 써서 제일 히트를 친 건가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지금은 딴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과정에서 민주화도 지금 작금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경제 먹고 예전에 고전 문헌들을 보면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나라가 제일 훌륭한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밥이라도 새끼 예전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30, 40대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뭐 외국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짧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과정이라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지금 그거를 복지를 먼저 지금 그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우리나라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 그걸 다 풀어갖고 나눠 써야 된다는 대세론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하다 보고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라는 얘기를 제가 만약에 더 힘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할 만큼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타인갭을 두려워 안 하는 정치가들이 없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고 당선이 되니까 일본의 고이즈미나 그 독일 전 수상 같은 경우에는 타인갭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낙선이 되더라도 바른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게 정치인들의 본연의 자세라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만 제일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얘기하는데 정치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 이거 좀 해야 돼요. 좋습니다. 곽 대표님 딴 자료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인터넷 같은데 뭐 이런 거 보시면 얼마든지 나오시니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나쁜 게 이만큼이면 좋은 것도 이만큼인데 지금 부각된 건 나쁜 것 좀 침소봉대하듯이 또는 너무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걱정을 심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조금 해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곽 대표님이랑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작가님이 써준 대본이 멋있는 게 있네요. 가장 어두울 때 이제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오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자와 실수요자 투자 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곽 대표님이 아주 수십 년간 부동산 쪽에 컨설팅도 하시고 실지 참여도 하시고 방송도 교육도 하시고 하신 분으로서 투자 시점에 대해서 지금 실수요자와 투자자에 대해서 좀 나눠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 공급 과잉 문제가 네네. 주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선은 지방과 수도권이 따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은 2009년 이후에 시장 상황이 꽤 좋았습니다. 좋았죠. 그래서 지방은 뭐 13년까지 계속 좋았죠. 그렇죠. 이제 14년 또 부산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좋은 아직도 상황이고 좋죠. 뭐 한 5, 60%씩 집값이 오른 상태고요. 예. 이제 수도권은 예전 뭐 최고가였던 2008년 가격을 이제 작년에 겨우 도달한 수준, 이제 한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급 과잉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자꾸 그 너무 확대 포장되는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요? 그 언론들이 포장을 할 때 보니까 가장 공급이 적었던 2011년에서 2016년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17년, 18년이 너무 과잉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한 20년 평균을 놓고 보면은 올해 2017년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년 20년 평균 정도 돼요. 그리고 내년은 좀 많습니다. 한 15% 정도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11에서 16년 사이가 워낙 그 과소 공급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내년 이후에 이제 2018년 이후에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멸실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예를 들면은 서울은 18년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뭐 한 4, 5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철거되는 물량이
그러니까 멸실되는 물량이 입주하는 물량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스탠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떨어지는 기회가 온다면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구매를 멈추고 지금은 뭐 전세를 한 번 더 간다든가 하고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장의 성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량이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 물량이 소화 불가능한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서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부동산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곽 대표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처럼 또는 그러니까 나라가 한 덩어리가 돼서 부동산 장을 펼쳐준 장이 있었죠. 6년, 7년, 8년 요 전까지. 그 특징들이 있죠. 수도권의 2기 신도시 주변으로 중대형으로 고분양가로 했을 때 분양이 된 물량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의 그 식사단지라든지 또는 뭐 용인의 일부 단지들이 남아있다 이제 털린 지가 얼마 안 됐죠. 또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 동북부 쪽은 서북부 쪽은 남아있고요. 그런 거를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지역을 뭐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김포나 파주나 화성이나 남양주나 그 전에 예를 들어 미분양이 많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14, 15, 16으로 좋아서 털렸단 말이죠. 근데 15, 16에 또 공급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공포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때 뭐 하우스 푸어다 굉장히 신조어들도 나오고 그래. 공포감을 이 사회 전반의 주택시장에서 차지하게 만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곽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핑크빛 어떤 전망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수도권에서 그렇게 뭐 입주 대란하고 공포심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는 2010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예. 그 3년 정도가 중대형 아파트 입주가 막 몰리면서 그렇죠. 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하던 시기였거든요. 흔히 말하는 악성 미분양들이 많이 이제 악성 미분양이죠. 그래서 뭐 할인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시점에 그 수분양자들 이런 분들은 뭐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하고 그렇죠. 뭐 그랬던 시기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대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송도 신도시라든가 또 고양 식사지구라든가 또 파주라든가 또 용인 일부 지역들 이런 곳들이 준공후 미분양 우리가 뭐 평형대로 얘기하면 4, 50평대 이상 되는 것들이 거의 이제 그 미분양이 다 끝나는 그런 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서는 뭐 아파트 당첨돼서 뭐 이렇게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고 또 집값이 많이 뛰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11.3 대책 이후에 시장 상황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당첨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도 본인 돈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바라보기가 힘든 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올해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한다면은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거냐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중소형 시장에서 중대형으로 시장 상황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제가 곽 대표님 만난 이후로 시장에서 유일하게 중대형에 대한 미래 가치를 낙관하시는 분이 곽 대표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분 정도 더 계시고 시장에서 중소형으로 다 밀 때도 공급에 따른 중대형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셨었거든요. 이거 한번 얘기를 좀 왜 중대형을 미래 가치에 있다 보십니까? 사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2006, 7, 8년 이 정도의 강의를 할 때는 반대로 얘기했었어요. 그땐 중소형? 그때는 중대형이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 수급이 밸런스가 깨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4, 50평대는 버리고 예. 20평대로 가라고 그게 말씀을. 10년 전에? 그렇죠. 10년 전에는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작년경부터는 입장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중대형을 너무 공급하지 않고 있다. 작은 거 위주로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늘 보면은 적정한 그 수요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예, 예. 한 20% 정도는 꾸준히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중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85제곱미터 초과 예, 그 정도는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10% 이하 7.7%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40평대 이상으로 가면은 거의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07년, 8년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중대형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됐다면 그렇죠. 막 30에서 35%씩 공급됐다면 지금은 또 10% 이하로 공급되니까 그때가 30에서 35% 정도 거의 뭐 중대형이었잖아요. 이기신 도시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또 건설사에서. 그때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그 시행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당시에 중대형 시장 상황이 좋았으니까 빨리 인허가를 득해서 그렇죠. 그 막 쏟아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시장 개입을 안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중대형이 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의한 어떤 그 후폭풍, 부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대형 시장 상황이 침체됐던 거고 그게 또 반작용으로서 너무 중대형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안 짓게 돼서 또 적정 공급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곽 대표님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평가를 하겠죠. 선지자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해안이 있었던 분이든지 아니면 시류를 못 읽는 전문가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건설사들은 철저하게 시류에 맞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이 맥히니까 중성만 져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0년대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어떤 뭐 아파트를 지을 때 컨설팅을 해주니까 들어가면은 저는 중대형을 짓지 마라고 그랬어요. 작은 걸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당시에는 중대형이 좋았기 때문에 중대형만 지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중대형을 좀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누구도 지금 중대형 지어서 분양 안 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형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고 입주량이 늘어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중대형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계획이 되고 입주할 때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는 중대형 그 입주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올해부터 한 5년간은 뭐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는 중대형이 다시 득세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득세까지요. 근데 곽 대표님 그 얘기에 이제 항상 그 반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든 질문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1인 가구 수가 지금 50%가 넘었고 1인 가구 수가 지금 27% 정도 25.7%인가 그 정도 되는 상황에서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날 거죠. 그래서 뭐 쉐어하우스나 여러 가지 변형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 중대형을 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추세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수급 밸런스에 맞춘 추세를 인정을 해야 돼요.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는 맞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일정해요. 사실 뭐 연간 1에서 1.5%씩 늘어나는 거고 또 4, 5인 이상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그 줄어드는 속도도 연간 한 0.9% 정도 줄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급량을 보면은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니까 1, 2인 가구용 공급량은 연간 막 2%, 3%씩 늘어난 거고요. 그렇죠. 또 4, 5인 이상 들어가는 중대형 평형은 급감한 거예요. 연간 10% 이상씩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는 맞지만은 수급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수요와 공급이 맞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 밸런스가 수급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이 선지적 입장이든 아니면 시류를 못 읽는 거든 일단은 중대형 투자 수급 밸런스가 지금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높다, 좋다, 당분간 몇 년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중대형 아파트 포함해서 우리 곽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또 찝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청자들. 17년 그 정리원 부동산 유망 투자차 또는 뭐 실수요자는 자기 목적에 맞는 데 들어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투자처를 한번 찍어볼까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사실 방송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찍는 건 좀 부담스럽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호재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이런 면에서 괜찮다. 그냥 이 정도로 하시죠, 뭐. 제가 이제 패턴만 좀 말씀을 예, 그렇게 하시죠. 드리면은 예, 예. 이제 그 부동산의 어떤 뭐 그 수익이나 차익을 보실 분들은 크게는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형태를 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사뒀다가 좀 차익을 얻는 이런 걸 원하시는 분, 두 종류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없는 곳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곳들을 가야 되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고소득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어디냐 이걸 판교, 봐야 되는 마곡. 거고, 그렇죠. 그죠? 판교, 마곡, 송도 뭐 이런 데들은 그렇죠, 일자리가 예. 늘어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택지 자원이 한정돼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은 그런 쪽에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올해는 중대형 아파트의 수도권에서는 이게 틈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공후 미분양들이 거의 끝나가는 장이기 예, 때문에 예. 준공후 미분양이 뭐 끝났거나 아니면 끝나기 직전인 곳들, 이런 곳들이 그동안 시세 형성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보면 중대형일수록 전 월세 가격이 더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런 갭 투자들, 이런 것들이 올해 그 뭐 투자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곽 대표님, 싶습니다. 항상 저번 첫째도 그 이번 주도 곽 대표님한테 제가 꼭 이 말씀을 써먹네요.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곽 대표님 하면 언제나 얘기하면 뭐 사석에서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끊겨요. 둘이 아주 뭐 얘기가 풍부하니까 좋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 곽 대표님 얘기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 전화입니다. 02-587-9440번 587-9440번 연락 주시면 그 궁금해하시고 갈급한 내용들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 마련할 거고요. 곽 대표님이 우리 또 저기 부동산 골든타임에서 세미나도 준비하셨다는데 세미나 한번 자주는 못 하실 것 같고 어떤 세미나 준비하셨어요? 올해 뭐 시장이 침체된다고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유망한 투자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렇죠. 그런 투자처들을 이제 공개를 할 테니까 예, 예. 이제 금요일 날 예, 예.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2월 17일 금요일 2시입니다. CG 아까 나갔으니까 장소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587-9440번 얘기 말씀드렸죠. 글로 전화하셔갖고 예약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곽 대표 세미나에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갖고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예약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여지없이 새 남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눠주신 곽창석 대표는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곽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